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주변에 요즘에 많이 맞던데 네. 혹시 맞으셨습니까? 만약에 못 맞으셨다면 11월 22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예방접종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또 이제 미세먼지 얘기 나옵니다. 그동안 하늘 정말 맑고 예뻤었는데 미세먼지 저감 장치 얘기 나오고 오늘 또 미세먼지 수요일까지 나쁠 겁니다. 이런 예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또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이런 아침 뉴스도 있던데 미세먼지 얘기부터 또 태풍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충청, 전라도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하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을 중심으로 태풍 소식도 들려옵니다. 태풍 하비비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태풍이죠. 20호 태풍 너구리가 일본 도쿄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풍 너구리는 최대 순간 초속 55m의 세력을 갖춘 강한 태풍인데요. 일본 열도 남서부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1호 태풍 부알로이도 북상 중에 있습니다. 부알로이는 일본의 동쪽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신 선박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 있겠습니다.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까지 또 자동차 배기가스 뭐 이 얘기 하더라고요. 배출 점검하고 이런다고. 네. 네. 그것도 또 그 면허 운행 정지 10일 이렇게 네. 된다니까 그것도 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오늘 새롭게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정상에 있었거든. 거기다 갔다가 무슨 얘기 하더라고. 너 수능 잘해 켜라. 쪽으로 뛰기 몇 번 하고 몇 대 맞았어 돌아가면서.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또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왔다. 이런 얘기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춘재 DNA가 3차 사건에서도 검출됐습니다. 4차, 5차, 7차, 9차에 이어서 5번째인데요. 이래서 10건의 사건 중 5건이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화성의 초등학생 실종 사건 역시도 이춘재 범행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14건의 살인 사건 중에 30년간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이 초등학생 사건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 이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당시 9살 초등학생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당시 보도됐던 기사에 따르면 이 40대 남자가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 초등학생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희생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가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춘재 말이 사실이라면 이 김양은 이춘재에게 희생당한 피해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건데요. 이춘재는 본인이 성폭행한 후 이 살인한 뒤 이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 다른 사건 자백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펜으로 범행 장소까지 그려가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백을 했는데요. 이춘재가 진술한 김양 살해 수법은 당시 화성 살인 사건 때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5달 후에 당시 김양이 입고 있었던
옷과 책가방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2차례에 걸쳐서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지형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찾는다 그래도 시신을 찾는 게 무리지 싶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본부가 이춘재가 그 김양의 시신을 그 유기했다는 장소를 지목한 곳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이 도시개발로 30년 사이에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그리고 수원과 청주에서 네. 발생했던 살인 사건 4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초등학생 실종 사건까지 이춘재의 짓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 4건을 더 밝혔을 때 네. 많은 언론에서는 1987년 수원 화서동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그리고 1989년 7월 수원 권성구 쪽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그리고 1991년 1월에 발생한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 사건, 그리고 같은 해 3월 청주 남주동에서 주부 살인 사건, 이렇게 많이 지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1989년 7월에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은 아니라고 하고 네. 화성 연쇄살인 10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포함한 4건을 추가 자백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처제 살인 사건까지 있는 건데요. 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지금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도소에서 이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음란 사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성도착증 환자가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범행 동기를 밝힐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춘재의 자백 보면서 좀 놀라운 게요.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는 자백이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미 그 사건은 모방 범죄로 이제 용의자가 잡혀서 복역까지 했는데 그걸 보면 이 용의자는 얼마나 억울하게 욕설을 예. 했는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20년 동안 복역을 했는데 말이죠. 이거 뭐 억만금을 줘도 보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서 복역했던 윤모 씨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섯 명 정도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채용사가 와서 날 수갑을 채우더라고. 8차 범인을 체포를 한다.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 동시에 수갑이 딱 날라온 거야. 너 순순히 자백해라.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어. 예. 때려닥쳐서 체포됐고, 순순히 자백해라. 이렇게 협박적으로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압수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경찰서나 어디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모진 고문이나 폭행 협박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 못합니다. 아무도 못 버티죠. 네.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백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유죄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윤모 씨의 말처럼 이 자백이 강압이라든지 폭행 협박에 의했으면은 우리 법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설령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요. DNA라든지 이게 없으면은 유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명 정도가 이 억울한 일을 밝혀줄 수 있어서요. 경찰, 검찰, 그다음에 법원 판사도 3명씩 하면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수사 당시에 8차 사건 복역자였던 윤모 씨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정황이 더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인터뷰 통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쪼그리 뛰기 몇 번 하고 몇 대 맞았어 거기서. 손바닥 때로 주먹을 때리고. 일어나면서 쪼그리 뛰기를 시키더라고. 난 못하니까 발로 한번 거친 기억이 나. 심령을 느껴고 답답하지 뭐. 안 해던 일을 뭐 해라고 강압적이라 했는데 3일 밤낮을 잡으라냐고 사람을 살겠어? 잘라 그러면 깨고 잘라 그러면 깨우고. 그러니까 일종의 불어라 이거지. 여기서 죽어나갈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 한 명 죽어도 자기네 눈알 깜짝 안 한다는 거지. 쪼그려뜨기를 시키고 발길질을 하고 3일 밤낮을 잠을 안 재웠다. 그리고 자백하라고 얘기했다. 이렇습니다. 이 강압 윤모 씨 말고도 강압 수사 피해자가 또 있다. 저희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 바로 다음 사건이 9차 사건에서 네. 또 공교롭게 또 윤모군이었어요. 19살의 윤모군인데 경찰이 또 이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순순히 자백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정에서는 나중에 부인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자백해라. 그래서 이제 자백을 이끌어냈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때는 이제 DNA 검사 기술이 이제 딱 나왔거든요. DNA 검사해 보니까 불일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은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경찰이 무서워서 자백을 했다라고 변호인 면담에서 윤 군이 털어놓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후에도 경찰은 이제 7차와 2차 사건에서도 이제 범인으로 박모 씨를 지목을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상했다고 해요. 이 가족들이 이제 보니까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늦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역시 진술을 뒤집었고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외웠듯이 계속 진술한 거예요. 네. 마치 뭘 외웠듯이. 그래서 네. 이 변호인이 이상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끝에 좀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것을 밝혀내서 다행히 이 사람도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1990년이죠. 이때 화성 9차 사건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차모 씨는 네. 이 건널목에서 기차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그 이후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0차 사건 용의자로 물렸던 장모 씨 역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숨졌습니다. 당시 장 씨는 추행 경력이 있고 또 상습적으로 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여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전혀 없는 황당한 제보 때문에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1987년에 5차 사건 발생 이후 경찰 감시를 계속 받아오다가 6년 뒤 한 재미교포가 꿈속에서 이름을 봤다. 뭐 이런 황당한 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건강이 악화돼서 숨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강압 수사를 하면 경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이런 강압적인 조사로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도 내려질 수가 있는데요.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강압 수사를 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면 그때 경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이 당시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네.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쉽게도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들 중에서는 이제 특진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포상 부분이라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윤모 씨를 검거하면서 이때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5명이 1계급씩 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 등 3명은 순경에서 경장이 되었고 2명은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8차 복역자였던 윤모 씨가 나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그 경찰관도 2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혹 수사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특진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정말로 있었는지 우선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진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인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이미 특진한 경찰이 그것을 취소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특별히 윤 씨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증거로 8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윤모 씨의 채모가 발견됐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서 잡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윤모 씨가 이제 범인이라고 한 결정적인 증거가 범행 현장에서 어떤 채모가 발견이 됐는데 이 채모가 윤 씨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에서 나왔거든요. 네. 티타늄 성분이 나왔다. 이 티타늄 성분은 뭐 여러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나오는 건데 이 윤모 씨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의 일치율을 이 DNA 같은 경우에는 99.9%잖아요. 네. 이것은 굳이 따진다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채모 나온 게 왜 나왔느냐? 근데 이 윤모 씨라는 사람이요, 수사를 받을 때 검사를 한다고 채모를 여러 가닥을 이제 수집을 해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 그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우연한 경로로 만약에 그 채모가 그 집에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범인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DNA 검사를 한 거는 아니었네요. 예, DNA 검사가 이제 막 도입하기 전이었고요. 그 다음 사건부터는 DNA 검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DNA 검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채모인데 윤 씨의 채모처럼 됐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네. 여러분의 채모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살인 현장에 만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네. 여러분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라도 그 당시에 발견됐던 채모와 그 DNA와 윤모 씨의 DNA를 좀 대조해서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감정의 대상이 됐던 채모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기록에 남아있는 감정 회보서 일부를 다시 국가수에 보내서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모 검사 결과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더 이상한 점이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제 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데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집에 담 높이가 뭐 무릎 정도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뭐 어깨 정도, 네. 목 정도 이렇게 담 높이가 꽤 높은데 소아마비인 분이 일반 분도 아니고 소아마비인 분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상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8차 사건 현장 검증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윤모 씨 인터뷰할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장 얘기해 그거란 말이야. 경찰서 얘기했는데 탐을 내가 이달을 어떻게 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담은 별 높진 않아요. 내 키만 할까? 그런 분들도 아마. 뭘로 만들어진 담이었어요? 세면을 해가지고 일자로 길게 만든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나무 토막을 일자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운다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 이렇게. 이 세면 일자로 돼가지고 그냥 일조 돌이라고 보면 돼 옛날에. 근데 그 돌이 힘이 별로 없어. 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담이 보니까 흔들려. 사람 내가 넘어가면 그 담이 넘어갈 정도야. 내 생각은 그래. 그 담이 넘어갔으면 그 방에 안방에 있었단 말이야. 선녀방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거 솔직히 못 들었다는 건 내용이 안 되잖아. 그러게요. 사실상 나는 담을 넘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범인으로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복역자 윤모 씨의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건 당일 윤모 씨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기가 전방이고요. 여기가 움직이게 이제 수리하는 마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부품 준대고 움직이게. 그리고 여기가 형님 이제 두 명이 딱 누우면 딱 맞을 정도라고. 움직일 정도 큰 방을. 자다가 일어나면 벌써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아마 일어났다가 제 발에 걸려서 제가 깼을 겁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그때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만한 이렇게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나갈 만한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정황들이 있었고, 어쨌든 윤모 씨는 그 자백을 했어요. 이 강압 수사에 의해서 자백을 했던, 하여간 자백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나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본인이 억지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건 사형이라는 거야.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에. 근데 자백을 하면 무기나 20년으로 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살고받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1심에서는 그렇게 갔고 2심에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나도 그래. 내가 죽든 살든 내가 해보자까지 해보려고. 자, 이렇게 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교도소 안에 복역하면서도 재심 청구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복역 중에도 윤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멸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재심을 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 후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고 지금은 모범수로 가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가석방이 됐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윤모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힘들었죠.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 이 취업을 하려고. 이 봉제에 있어갖고 거기서 배운 거 갖고 택도 없더라고. 사회 나가고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적응하기가. 경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시는 분한테 미식을 배워가지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적응을. 좀 그 기간 좀 맛있는 거 따가야지. 3년 정도가 좀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뭐 너무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8차 사건도 내가 했다 이렇게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이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그리고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예, 처음에 자백 소식 듣고 주위에서 재심을 하라는 그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좀 긴가민가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춘재가 자백도 한 마당에 이 윤모 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에도 여러 번 재심을 통해서 억울한 사연들이 해결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인데요. 네. 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배달 일을 하던 최모 군이 한밤중에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숨져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결국에 그 최모 군을 범인으로 몰아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은 최 군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최 군에 대해서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에 10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만기 출소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범이 확정되고 또 이제 징역까지 받은 그런 사건이었죠. 네. 거의 3년 만에 진범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범을 찾았답니까? 예,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에 옆 지역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진범은 최 군이 아니고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 이런 첩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시민의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정식으로 재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의 살인 혐의로 김 씨, 1981년생이었는데요. 김 씨와 이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임 씨를 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에 김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신에 또 이 김 씨는 무고하게 최 군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느꼈어요. 이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물증인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반려를 했고 그래서 긴급 체포 시한인 48시간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석방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그 당시에 경찰에 이제 들어가서 조사받았던 내용은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즉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이 범행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옥살이를 한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재심이 열리게 된 거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게 2000년에 발생했던 사건이 2003년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 군은 10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2015년에 다시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했고 결국에는 최 군에 대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약 10년이나 징역을 살았던 당사자 최 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는데요. 그 이후에 2016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결국에 진범으로 밝혀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99년에 이제 전북 안주의 삼내군의 한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서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인근에 있는 최모 씨, 임모 씨, 강모 씨 등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그중 일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화성 사건하고 8차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장 검증을 할 때 이 지적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갔다.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강도치사 유죄 판결이 나서 3년에서 6년 선고를 받고 이제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주장을 했는데 만기 후 때까지는 재심이 열리지 않았고 만기 출소 후에 이제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자백을 했어요. 진범과 다른 공범들이 3명이 공범해서 이 사건을 벌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결국 재심 결정이 열렸거든요. 네. 2016년에 결국 재심이 열렸는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그동안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최 씨 등 이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고요. 예. 또 11억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가 됐고, 이런 사건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천 오거리 사건, 또 삼례 나라 슈퍼마켓 그 사건인데, 재심 사건을 맡은 분이 박준영 변호사예요. 근데 이분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복역자 윤모 씨 재심 사건도 맡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을 먼저 재심까지 어떻게 맡게 된 건지 채널 A하고도 무슨 인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예, 이춘재 씨가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 나오고 예. 또 윤모 씨가 억울함을 계속 주장해 왔다는 뉴스가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윤모 씨의 재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재심의 절차나 이런 앞으로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의를 해오셨는데 제가 이 기자분들한테 혹시 윤모 씨의 의사만 괜찮다면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제 입장을 좀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기자분들 중에서 채널A 기자분이 윤모 씨와 연락이 닿았던 것 같고, 예. 이 윤모 씨가 그 채널A 기자분 통해서 이제 제 의사를 전달받고 저한테 사건을 맡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내가 이 사건을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것은 그 전에 재심 사건 무죄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꼭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생각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 왜 맡게 됐냐면은 윤모 씨 상황이 좀 특이했습니다. 진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좀 진지하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점에서 제가 맡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많은 분들이나 여론이 또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 꼭 제가 맡아야겠다 생각 안 했고요. 예. 윤모 씨한테 제 의사를 전달할 때도 이미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때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윤모 씨하고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을 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사건을 수임할 때는 전화로 수임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예, 그때 예. 이제 첫 통화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만나서 하던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도 반신반의하죠.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포될 때부터 또 그 전에 살아왔던 과정들도 듣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옥살했는지 또 억울함은 어떻게 주장하게 됐는지 얘기를 쭉 들어봤거든요. 장시간 동안. 네.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보니 100% 범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재심은 그러면은 언제 정식으로 신청이 되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통 재심 준비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예.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약천 오거리 사건이나 삼례 사건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실상 재심의 준비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재심 청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재심 청구를 하면은 그 전에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보 공개를 해줘야 그걸 들여다볼 텐데 그거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참 특이하게도요.
이제 곧 정보 공개 저희가 수사 기록이나 당시 사건 기록에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이제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취급돼서 참 많은 방송 언론사에서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인터뷰 영상뿐만 아니라 그 사건 기록 일부도 방송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제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있었던 재심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낼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예를 들면 약촌오구리 사건은 제가 2010년 7월에 사건을 알게 됐고 2013년에 재심을 청구해서 2016년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간이 꽤 기네. 3년 나라스포 사건은 2011년 봄에 사건을 알게 됐고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고 2016년 말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야, 그거 준비 기간이 3, 4년, 5년 막 이렇게 걸리는군요. 꼭 그 일을 그 기간 동안 했던 건 그 기간 동안에 그 일만 했던 건 아닌데요. 네. 사건 관계자를 찾고 뭐 증거를 수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어떤 시간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이춘재가 과연 증인으로 나올 것이냐, 재심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재 씨는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네. 이전에 이춘재 씨의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백이 근거가 돼서 재심을 청구할 것이고요. 예. 법정에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신청을 할 것이고 반드시 법정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춘재는 분명히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이다. 무조건 저희가 또 그 본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원에서 채택한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신청을 하고 채택되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윤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지금 뭐 거의 100%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100%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그 확신을 하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옆에 분들이 이제 주변 분들이 뭔가 좀 의문나는 얘기를 하실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윤모 씨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다면 그 억울함은 씻어야죠. 거기에 이제 변호사님이 힘을 보태는 건데 오늘 또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범인이 검거가 됐다면 이런 억울한 일도 없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당시 범인으로 몰려서 오랜 기간 복역했던 윤모 씨가 이춘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인터뷰 말미에 윤모 씨가 이춘재에게 직접 전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이춘재 씨를 보면은 한편으로 뭐 그 사람도 뭐 나름 삶을 살았겠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좀 잘못됐다고 봐. 확실한 난 답을 듣고 싶어, 걔한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만약 이게 방송에 나간다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말 했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 솔직히 말해서. 야, 진짜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윤모 씨가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다면 그걸 씻어야죠. 그리고 진실은 밝혀져야지. 그리고 그게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씻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춘재 씨 조사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수사본부는 이춘재를 상대로 법체면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춘재의 기억이 굉장히 흐릿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끄집어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근데 이춘재가 그럼 이 법체면 조사에 응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 경찰들은 프로파일러와 17차례가량 이 면담을 하면서 일종의 라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춘재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또 이춘재가 이 법체면 조사를 통해서 경찰에 협조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듣기로는 현재 이춘재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변경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처벌이나 신상 공개 등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처벌은 피의자가 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은 힘들지만 뭐 신상 공개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강력법에 따라서 범죄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신상 공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니면 검찰로 간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동 중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춘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상 공개를 할 거냐? 근데 아까 이제 인터뷰한 박주영 변호사가 이제 재심에서 이춘재 씨를 이제 증인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사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특별법을 또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신상 공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여죄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죄들이 다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 그럼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게, 우리 법에는 이제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도 이게 이제 위헌인지 여부가 되는데, 예전에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소급해서 처벌하자,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전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를 지으면 꼭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한 명 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 이것이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쭉 조사를 하면서 꼭 국민들이 이건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게 복권 1등 당첨되고 가족 간에 딱 막 분란 생기고 막 복권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이 친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에 이 복권 1등에도 당첨됐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당첨금으로 8억 원을 받았는데 동생에게 1억 4천만 원을 건대면서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할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억 단위 돈을 동생에게 줘요.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는데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칼부림까지? 예, 형이 복권 당첨금 일부를 투자해서 이 정읍시에서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잘 되던 식당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니까 동생에게 그 사줬던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4,6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아마 잘 되던 식당이었기 때문에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 돈으로 재기를 노렸는데 어려워진 식당 사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25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대출금 이자를 누가 낼지를 놓고 굉장히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싸우다가 급기야 형이 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예, 그래서 피의자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동생과 다투다 홧김에 저질렀다. 이렇게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형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대출금 이자도 못 내주냐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고, 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집을 담보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잘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자를 제때 안 내면 또 집이 압류가 되잖아요. 예, 압류보다는 이제 제2,3금융권에서 아주 드물지만 한 2달 정도 연체가 됐는데 경매를 신청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통상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 또 그 돈을 내가 쓰기 위해서 빌린 게 아니라 형을 위해서 빌려줬다고 한다면 더 예민할 수는 있지요. 그러고 보면 복권 당첨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비극, 심지어는 참극까지 불러지는 불행의 씨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사건 말고도 이전에도 이제 1등 복권이 당첨됐는데 이제 끝이 안 좋았던 경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는 사건인데 2003년에 242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굉장한 당첨금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자산을 다 탕진을 하고 사기죄로 입건까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당첨된 적도 있나요? 예, 그때 당시에는 복권의 회차당 구매 금액이 지금은 1,000원이잖아요. 네. 2,000원이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2월이 여러 번 되기도 해서 네. 안 그래도 그 복권 당첨금의 액수가 큰데 2월이 되면서 굉장히 큰 당첨금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42억이면 그러면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2억 원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네. 189억 원이었어요. 이야, 근데 좀 신기한 게 네. 예전에는 2월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2월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야,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인생 역전 대박인데 정말로 취미도 그냥 취미 생활만 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41세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당첨된 돈으로 주식 투자에도 했을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돈은 이제 병원을 할 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돈들은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이 괜찮다 이렇게 권유하는 부동산에 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잘 안 됐고, 결국엔 본인이 자주 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가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네. 또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됐고 이렇게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지인들도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령액이 189억 원이었는데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는 그 주식을 한 번 더 이제 본인이 잘 하던 일이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채를 빌렸어요. 이걸로 주식을 했는데 또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1억 3천만 원의 빚이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앞서 영상으로도 봤듯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당첨되면은 뭐 배우자나 가족들한테 알릴 건가요? 일단 비밀로. 네. 일단 비밀. 자,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 나빠질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은데도. 실제로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당첨 번호를 이제 딸에게 좀 골라라 했더니 딸이 무려 이제 6개의 번호를 딱 뽑았는데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170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야. 세금만 공제해도 133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제 남편은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 노니까 네. 아내가 이제 계속해서 타박을 했겠죠. 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그 돈을 자꾸 이제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의심을 해서 결국 9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 복권 당첨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인천에서 1등 당첨이 됐는데 네. 이때는 또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만 한다고 남편이 아내를 타박하다가 폭행까지 이르러가지고 예.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뿐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불화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6년에 복권 1등 당첨된 아들이 있었어요. 예. 무려 40억 원입니다. 근데 그 40억 원을 주지 않고 혼자서 쓴다고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서 피켓 시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패르는 아들이다. 그래서 네. 막 피켓 시위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 노모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 이혼한 후에 두 아이를 노모가 이제 키워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와중에 아들이 이제 복권을 샀는데 거기에 1등이 당첨됐다. 근데 당첨되자마자 나 몰라라 하고 거주지를 몰래 옮겼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왠지 이런 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들은 또 뭐라고 했나요? 아들의 얘기는 좀 달랐는데요. 아들은 처음에는 복권이 당첨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라고 이제 집까지 알아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동생과 매제가 이 당첨금을 좀 나눠달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제 노모하고 여동생하고 매제가 이제 몰래 찾아와서 심지어는 문까지 이제 뜯었다. 그래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가지고 결국 여동생과 매제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복권 당첨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 적도 있죠. 네, 2011년에 경북 포항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남성 1년 전에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첨금은 15억 원이었는데요. 네. 그때 동서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돈을 갚는 문제로 불화가 발생하게 됐고 동서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서 이렇게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 돈이 있는 걸 알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안 갚아서 결국은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가족끼리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일단은 이게 행운이 찾아왔다가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비극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그 복권은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에 대한 그 청구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이고 네. 가족의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조금 이 분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할 때도 실제 판례가 있는데요. 남편이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복권 당첨금을 나한테 나눠줘 달라, 재산 분할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복권이 당첨된 거의 직후에 이렇게 소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복권은 아내의 어떤 노력이나 기여에 의해서 이 금액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남편의 행운으로 이것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복권 당첨금이 22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복권 당첨금은 아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복권 당첨금이 막 아까 앞선 사례를 보면은 막 그걸 어디다 쓰고 주식으로 탕진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잘 모아두고 유지 증식에 기여를 한 시간이 인정이 되면 복권 당첨을 했던 그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복권 당첨되면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바로 재산 분할 못 받으니까 한 10년 동안 화가 나도 참고 같이 살아야지만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부부간의 재산 분할이나 부부간의 복권이 돼서 이거는 공동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서나 친인척들도 야 15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나한테 4천 못 줘?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갚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런 사건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공짜 돈이니까 서로 좀 나눠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되면 자꾸 제가 이게 약간 만약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만약에 이제 저희 부부가 만약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돈은 제가 이제 복권은 제 돈으로 사고 근데 번호는 아내가 골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게 당첨이 되면 누구의 소유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기여도가 있어야지만 재산 분할이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샀으면 다른 사람은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복권에 그 당첨될 때 기여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기여했네. 아니면 돈을 대준다든지, 뭐 금자리를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기여가 인정이 되면은 그것도 나눠가질 수가 있어.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다방에서 이제 긁는 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거 우리 당첨되면 나눠가자 이제 구두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사와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이 긁었는데 2천만 원씩 4천만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권을 산 친구가 이건 내 거다 혼자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소송을 했거든요. 네. 우리 법원에서는 4명이 똑같이 나눠가져라. 묵시적으로 나누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우리 정수 씨 같은 경우에도 아내분하고 같이 가면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게 가끔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야 이거 당첨되면은 다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진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아니 실제로 저는 꿈에서 번호를 몇 개를 봤어요. 진짜요? 몇 개까지? 많이는 못 봤는데 그래도 몇 개를 봤는데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번호가 뭐라고. 근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게 아니었나. 안 됐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복권 당첨 부부관계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당첨이 되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눠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뭐 몇억 원, 몇천만 원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요. 친구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줄 경우에도 이제 공제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증여세를 이제 내셔야 됩니다. 복권 당첨될 때도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또 내요? 네. 당첨될 때는 이제 본인에 대한 소득세, 본인의 소득세를 내는 거고, 그걸 본인만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는 또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증여세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돈을 쓱 주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세금을 계속 안 내면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니까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아예 부부가
공동 수령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근데 이제 복권은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사람 명의자만 이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부가 같이 기여도가 돼서 같이 공동 수령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수령하면 바로 이제 그 후에 아내가 다시 이제 분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복권을 같이 구매했는데 오늘 만약에 많이 나오네요. 복권을 같이 복권은 구매했는데 만약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다가 당첨되면 이제 나누자 그랬는데 딱 당첨이 되고는 한 명만 당첨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당첨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별로 나누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거 안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나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나눈다는 거는 받을 수가 없고요. 예, 이게 되면은 나눠줄게라고 하는 게 당첨금 분배 약정인데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 복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받으면서 내가 이거 당첨되면은 2억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돼서 14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2억 원을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8천만 원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왜 8천만 원밖에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2억 원 주기로 했으니 안 준 1억 2천만 원까지 다 줘라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말로만 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구두의 약정도 약정이고요. 다만 이거는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네. 서로 분명히 그 말 했다 이렇게 서로의 그런 진술을 증언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아니라면 뭐 녹음해두거나 뭐 그런 방법이 아주 있잖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네. 선물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녹음할게. 내가 받으면은 2억 원 줄게 이런 얘기를 착 녹음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또 가서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는 또 사람이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억 원이 여러분 수중에 있다고 해요. 그럼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럴 때 상대방이 그걸 입증을 안 하면은 패소할 수가 있는 거라서 반드시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네,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당첨금 분배 약정에 의해서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2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주면 아까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나서 판결까지 받게 됐는데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줘야 될 돈인데 안 주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 반환을 거부한다. 이게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말 조심해야 돼요. 저번에 우리 회식 때 PD분이 우리 복권 다 나눠줬잖아요. 네. 당첨된 분 있으면 빨리 말하시죠. 빨리 말하시죠. 근데 그때는 당첨되면 얼마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중요한 지금 거죠. 다 잘 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아무도 안 돼. 그렇네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말 생각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나올 때 마음 마음 다르죠. 네. 진짜 다르죠. 만약에 근데 이제 복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인데 가족 간에 이제 복권 가지고 꼭 돈 빌려달라. 뭐 돈이 생기면 그렇죠. 그걸 또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돈이 좀 아쉽고 이러면은 너 돈 있잖니 좀 빌려다오.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내가 뭐 하면서. 잠깐 쓰고 줄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가족 간의 돈 거래. 참 거절하기도 뭐하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 저 곽지연 씨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누가 돈 좀 네, 빌려달라고 저는 그러면. 주로 이제 빌려주는 쪽은 아니고 빌리는 쪽이거든요. 근데 저희 친언니가 그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그 언니랑 지금 3년째 안 본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게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뭐 저 그 소액이면 괜찮은데요. 진짜 가족 중에 누구 사업하는 분이 있어서 갑자기 사업 자금 급전 필요하다고 맞아요. 가족이 다 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잘 되면 다 같이 흥하는데 만약에 삐끄덕 잘못해봐요. 그 사업이 한두 푼이냐고.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빚을 떠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네. 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세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돈을 호의로 뭐 한 몇억 원을 줬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혼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0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이제 사주신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살고 며느리가 이혼한다고 하면은 그 집을 또 재산분할 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서야 부모님이 이 집은 사준 게 아니라 꿔준 거야. 다시 반환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네. 그래서 재산 분할로 이제 면허할 때 주셔야 되고 부모님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또 입금증도 있어야 되고 또 이자를 또 이제 지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그 법적으로도 되도록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손괴나 강도를 네. 빼고 이제 뭐 사기, 횡령, 공갈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뭐 배우자라든지 직계혈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건 처벌할 수 없어요.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 특정한 범위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반드시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렇게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건 형법 문제입니다. 네.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는 언니를 상대로 또는 뭐 부모님이나 동생을 상대로도 내가 얼마를 빌려줬으니까 이걸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가족 간의 거래를 하지 말라,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젠 이게 바뀌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용증도 쓰고 거래하는 그 내역이라든지 예. 이자 내역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에 가서도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되면은 그 차용 증서에 의해서 반드시 돈을 갚게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채권들보다 많이 미뤄져서 빌릴 때는 가족 좋다고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빌린 건데 갚을 때는 계속 가족이 후순위로 밀려나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변호사까지 개입을 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가족 간의 돈 거래니까 아예 갚겠지 하고 시간을 끌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아예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가족 간이나 이제 친구 간이나 네. 일정 기간 지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네. 화성 사건 봤잖아요. 형사 문제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안 되듯이 민사 문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는 10년, 상거래는 5년이 지나면요. 아무리 내가 돈을 꿔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못 갚겠다 해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기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죠? 이적적인 방법이 뭐냐면 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해서 네. 뭐 10년이 지났는데 친구를 잘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가 다시 한번 차용증을 쓰거나 10년 지나고 나서 아니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죽었던 걸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10년 5년 연장돼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족 간에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는데요. 사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자를 약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분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공증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공증사무소에서 객관적인 그 공증인이 이 차용 증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자를 이렇게 약정한다. 이렇게 약간의 중재도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명확하고 그 자체로서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만약에 변제하기로 했던 그 날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압류나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쟁송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초반 사건의 경우에 법이 개입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니까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혹시 폭행까지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법에서 또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절대 이렇게 폭행이나 이런 몸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그 친구 간에나 또는 친한 친인척 간에 그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네. 우리가 꼭 해놔야 되는 것들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차용증을 받는 게 원칙인데 사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차용증 써라. 좀 매몰차잖아요. 사실 저도 친한 친구한테 돈 꿔주면 가끔 꿔주면 차용증 써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를 하시고 네. 전화 통화를 얼마 꿔줘 언제 갚을게 그걸 녹음하시면 돼요. 뭐 친구랑 대화 통화 녹음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요. 또 문자 주고받잖아요. 톡으로 네. 뭐 언제 갚을게 그런 문자나 톡도 증거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얼마 좀 빌려다오. 뭐 이를테면 300 빌려다오. 뭐 500 빌려다오. 네. 야, 내 그 돈은 없고 내가 5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급한 대로 그거라도 써라. 그냥 주는 안 거. 갚아도 돼. 아, 그건 뭐 이제 그냥 주는 그 친구 다 맡기는 이 나이에 나 돈 없다, 뭐 애들 학비도 없다 이러면 받을 생각 말아야 되는 사실.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절충하는 거죠. 야,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네. 아, 정말, 저는 진짜 비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뭔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10명씩 100원씩 빌렸단 말이에요. 100원씩 빌리면 다시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목돈 만들어가지고 그때 장난감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일부러 100원씩 빌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주려고.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그 친구들도 사실 100원 줄 땐 에이, 너 가져라. 이런 이지영 선배님 같은 마음으로 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을 제가 고맙게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 하고 그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쯤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돈이 좀, 이렇게 변호사 두 분 계시지만 네.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아마 두 분도 친구들한테 전화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조만간. 이미 많이 받고 계시죠? 제가 그러죠. 야, 내가 더 어려워. 내가 좀 더 잘 봐야겠어. 이러면 바로 전화 끊습니다. 근데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네. 그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가족 간에도 알리지 않고 나만 가지고 나만 써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복권. 가족 간에. 어떤 제가- 어떤 네. 경찰분이 이제 한 100억 원 정도 당첨됐는데 그걸로 이제 좋은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한 200억, 300억 늘어나고 100억 원은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일 하니까 계속해서 사업도 잘 되고 예. 그분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권해서 돈, 우리나라뿐이 아니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만큼 번 분이 있고요. 졸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예? 옛날에 뭐 갑자기 막 땅값 오르고 그쵸. 막 올라서 막 그런 분들. 부자가 갑자기 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그릇이 넘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한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내 그릇인데 네. 갑자기 이만큼이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넘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꼭 탈이 나기 마련이죠. 탈이 나죠. 네. 탈이 나죠. 그러니까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걸 모르겠어. 많으면 좀. 내 그릇은 항상 늘 되게 큰 것 같잖아요. 하여간 네. 복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러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 있다고 그러니까요. 가급적 미세먼지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오후에 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경찰의 날이네요. 네. 자,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